네. 자, 2021 이화 소셜 임팩트 포럼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합니다. 저는 두 번째 세션의 진행을 맡은 사회적 경제 협동 과정 겸임 교수 장희관입니다. 박수가 없네요. 열렬히 박수를 쳐주시면 이번 세션을 재밌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세션은 이 포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대학원생들의 연구 성과 발표가 있습니다.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이 사회적 경제 협동 과정 1호 박사의 발표를 듣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 협동 과정 특성화 사업단 연구 프로젝트 공모전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좀 약간 좀 감동적인데요. 저기 사회적 경제 협동 과정 1호 박사 이 정희수 조만간 박사님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막강한 포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으면 이분이 교수인가 학생인가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네, 정희수 조만간 박사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적경제협동과정 1기 박사 정희수라고 합니다. 제3차 소셜 임팩트 포럼에 참여하게 되어 무척 기쁘고, 특별히 제 박사 논문을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어 개인과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박사 논문의 제목은 한국 사회적 기업의 성과 역량 요인에 대한 메타 분석입니다. 오늘 발표 제목은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제목을 바꿔서 한국 사회적 기업의 성과 무엇이 결정하는가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8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기가 어려워서 간단히 요약하여 발표하도록 하겠고, 이 발표된 요약문을 다 읽으면 8분에 이제 근접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변화와 경제 위기로 인한 양극화 현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는 정부 역량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과 분석에서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으로 최초로 제도화를 이룬 사회적 기업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핵심 주체로 여겨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2019년 12월 현재 인증 사회적 기업이 2,435개, 그리고 취약계층 근로자 28,00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양적 성장은 이루고 있지만 질적 성장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인데요. 정부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을 유지하는 사회적 기업은 15%에 불과하고, 또한 자율공시 대상 기업 중 72.8%가 영업이익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매출 총액 증가액이 감소하고 있고, 또한 평균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정부 지원, 인건비 지원이 마감되는 시점에서 고용 규모가 축소되고, 또한 폐업까지 이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성과도 낮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지 않는가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분명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또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근로자의 60.5%를 취약계층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기업은 일반 기업 평균 매출의 21%밖에 수준이 되지 않지만, 평균 고용률은 일반 기업의 평균 고용률의 93%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기업 유지율은 첫 번째 해에는 90%, 5년 후에 15%이지만 일반 기업들은 창업 후 유지율이 1년이 지나면 24.5, 그리고 5년에는 11.2%에 불과한 것으로 보면 유지율이 꽤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 그간의 한국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한번 재고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 연구 문제였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성과는 특히 긍정적인 성장세, 가파른 성장세가 둔화된 현재 특히 중요한 주제로서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간 대다수의 연구는 사회적 기업 성과의 내용과 측정에 한정되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전체에 대한 경향 분석도 몇 편에 불과하고 또한 사회적 기업 성과 관련 경향 분석도 2편밖에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메타 분석은 사회적 기업과 관련하여 전무하였는데 그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추출한 다음에 이들을 수렴하여 양적 분석으로 종합 효과 크기를 살펴보는 메타 분석이 이 시점에서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다룬 연구들을 종합해서 사회적 기업의 성과와 영향 요인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메타 분석을 선택한 이유는 사회적 기업 관련 연구는 다양하게 실시되어 왔지만 사회적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 연구와 데이터가 부족하였고 그리고 잦은 휴폐업 등으로 인해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13년간의 연구 성과를 모아서 메타 분석으로 성과를 한번 규명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제 연구 문제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한국 사회적 기업의 성과와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경향은 어떠한가? 2번째, 한국 사회적 기업 성과, 영향 요인의 효과는 어떠한가입니다. 2번째, 사회적 기업 성과, 영향 요인 이론. 이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 논문의 이론적 배경에서 사회적 기업 성과, 영향 요인 이론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리더의 특성, 역량 등의 리더십 요인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 역량 이론과 또한 기업 간 성과의 차이를 기업이 보유한 내부적인 역량과 자원의 특성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자원 증거 이론, 그리고 조직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획득한 외부 자원의 투입을 통해 성과를 산출해내는 체계 이론으로부터 한국 사회적 기업의 성과의 영향 요인을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연구 방법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구 분석 틀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그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연구에서 다뤄질 내용, 특징, 한계점들을 파악하는 경향 분석을 1차 했고 경향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메타 분석으로 이제 연구 모형을 만들어서 메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경향 분석, 메타 분석. 네. 여기서 보신 표본 추출인데 본 연구의 표본 추출, 특히 샘플링은 프리즈마 플로우 차트의 형식으로 총 4단계의 선정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 성과 관련된 479건의 논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중복 자료를 제외하고 이렇게 학위 논문하고 학술지 중복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187편의 자료를 추출하여 경향 분석을 우선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경향 분석을 결과로 토대로 다시 세부 선정 기준을 검토해서 30편의 연구, 총 8,411케이스로 메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메타 분석을 하려면 일정 기준에 의해서 선별된 연구물들을 나타나 있는 코딩 매뉴얼에 따라서 코딩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코딩 작업을 통해서 저는 경향 분석도 이제 코딩 자료로 했고 그 다음에 메타 분석도 최종 논문 선정을 위해서 코딩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통계 분석 방법은 엑셀과 그 다음에 스테이타 14, 16으로 이제 메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메타 분석의 분석 과정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피어슨 상관관계 계수를 이용해서 이것을 피셔스 Z 값으로 변환하여 효과 크기를 표준화한 후에 영향 요인의 효과성의 그 차이를 설명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향 분석은 보시는 대로 기술 분석과 주제 분석을 하였고, 특히 주제 분석을 통해서 187편의 사회적 기업 성과 관련 연구에서 경제적 성과는 매출액으로, 사회적 성과는 취약계층 고용률로 대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사회적 기업 성과 영향 요인은 개인, 조직, 지원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 메타 분석의 연구 결과를 보면 30편 8,411 케이스로 분석하였고, 본 연구는 또 효과 크기가 이질적인 분포를 보였기 때문에 조절 변수의 영향력을 고려하여서 메타 아노바와 메타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조절 변수의 영향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결과, 이 내용을 다 설명드리고 싶으나 어쨌든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성과에서는 개인 요인이 가장 높은 효과 크기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조직 요인, 지원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의 가장 큰 영향 요인이 개인 요인이었고, 그 다음에 조직 요인이었고, 세 번째 지원 요인으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그 한국 사회적 기업의 성과 연구를 모아서 되어진 메타 분석에 의한 결과입니다. 또한 사회적 성과도 역시 개인 요인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였고, 다음은 지원 요인이었으며 조직 요인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절 변수를 넣었다고 했는데, 조절 변수를 넣은 이유는 효과 크기의 내용이 이질적이다. 설명을 드리기가 좀 이렇게 시간이 없지만, 이질적이라고 했을 때는 도대체 그 원인이 되는 것과 결과가 되는 것 속에서 어떠한 또 다른 변수가 있을까를 보기 때문에 이제 조절 변수를 넣는 건데요. 제가 4가지의 조절 변수를 넣습니다. 조직 형태, 그러니까 영리냐 비영리냐, 그다음에 지원 시기, 그다음에 업력, 기업 규모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공히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서 조직 형태와 지원 시기가 조절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 크기가 달라졌던 이유가 지원의 시기와 그다음에 영리냐 비영리냐의 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전체 연구 결과와 논의까지 정리를 하였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연구의 박사 논문 연구의 결과와 재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높인 개인 요인이란 제목을 달았는데요. 개인 요인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통틀어 가장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하는 인재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굉장히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한국 사회적 기업의 초창기 발전과 성과의 요인은 사회적 기업 CEO들을 교육하고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했던 교육 프로그램들이었음을 보면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민간 대학들은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양질의 다양한 과정을 다수 개설하여 계속 교육의 효과성을 담보해야 되겠다라는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는 조직 역량 강화가 요청되는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조직 역량, 경영 역량의 강화가 요청됩니다. 스타트업의 시기를 넘어선 사회적 기업의 조직 구조 특성에 적합한 조직 역량 보유는 필수적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 역량 강화를 모색해야 되고 그에 맞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조직 요인에서 보면 세세한 요인 중에서 조직 문화가 효과 크기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서로 신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조직 내에서 투영됐을 때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의 분위기로 이제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인적 자원의 관리의 중요성도 이제 부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사실은 맨 처음에 이 메타 분석을 했을 때
혹시나 지원 요인이 가장 큰 영향 요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어쨌든 세간의 이야기들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컸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지원 요인이 가장 큰 효과 크기의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의 지원 방식과 내용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원, 제가 이제 조절 변수에서 1차 지원, 2차 지원 이렇게 넣었는데 2차 지원에서 굉장히 그 조절 효과가 달라졌던 것을, 크기가 상대적으로 컸다는 것을 확인한 바, 차등화, 다양화,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 담당 부처나 또 여러 조직에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원을 효율적으로 이제 진행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연구에서 심사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아웃컴이라고 하셨던 내용이 사회적 기업 성과 측정 문제였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바대로 저는 사회적 성과의 측정 지표를 취약계층 고용률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선행 연구의 64편에 취약계층 고용률로 사회적 성과를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SVI와는 불일치한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용은 경제적 가치이지 사회적 성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화두이고 앞으로의 이제 연구 과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SROI나 SPC 등 다양한 방법과 시도들을 고려해서 이를 정부 지원과 연계해서 사회적 성과 측정에 대한 다양한 과제를 심화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은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경제적 성과는 매출액으로, 사회적 성과는 취약계층 고용률로 보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이 지표가 각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연구 모형을 가설로 실증 연구를 더해서 본 연구의 결과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는데 앞으로는 메타 구조 방정식 등으로 해서 더욱 구조적이고 심화된 결론으로 해서 더욱 풍부한 결과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여러 방식으로 다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부족한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희수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4개의 발표는 2020년 사회적 경제 협동과정 특성화 사업단 연구 프로젝트 공모전을 진행해서 거기에서 나온 우수한 발표, 우수한 연구 프로젝트 4개의 성과를 듣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공모전 도전형 최우수상, 이름과 얼굴이 낯익은데요. 네. 예. 권현순, 백수정, 박사 수령생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HP를 활용한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요인 연구를 발표를 맡게 된 권연순입니다. 저는 현재 군포시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현장을 지원하는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본 연구는 사회성과 또 혁신성을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사회혁신 주체로서 관심을 받고 있는 소셜벤처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들은 아직 통일되지 않은 채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또 벤처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정의되어 있는 반면에 소셜벤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는 소셜벤처 판별 기준 및 가치 평가 모형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모호하게 통용되던 소셜벤처의 판별 기준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소셜벤처의 창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다수의 소셜벤처 상당수가 창업 후 데스밸리라고 불리는 가장 어려운 시기인 5년 내 기업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민간의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에 대한 정책적 과제들이 한창 준비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소셜벤처의 자립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들을 설계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소셜벤처 및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고, 소셜벤처에 대한 국내 실증 연구가 미진한 편이기 때문에 비교적 연구가 활발한 사회적 기업 생태계에 대한 문헌 연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창업 생태계에 대한 선행 연구 및 이론을 토대로 분석 모형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셜벤처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는 프로세스로 본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소셜벤처 성공 및 활성화 요인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들을 보면 본 표와 같은데, 이 중 소셜벤처의 발생과 성장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중요 요소는 자원이었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서 AHP 분석 방법을 사용했는데, AHP는 분석적 계층학 과정으로 쌍대 비교를 위한 설문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 자료를 수집합니다. 지금 하단에 있는 설문 예시와 같이 통상적으로 구점 척도를 활용하고 평가 대상 항목들을 쌍으로 묶어 1:1 비교 평가를 진행합니다. AHP는 1970년대 초에 토마스 사티가 개발한 다중 의사결정 기법으로 적용 방법이 용이하고 또 계층적 평가 구조에 따라 척도 산정, 가중치 산정 절차가 이론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집단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방법론입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창업 생태계 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구성 요소를 포괄하면서 국가별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 생태계 구축에 실제 활용되고 있는 아이젠버그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아이젠버그는 정책, 금융, 문화, 지원, 인적 자원, 시장 등을 창업 생태계 주요 요소로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6가지 구성 요소가 포함된 프레임워크에 따라 이를 계층이 요인으로 설정하여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 요인들을 분석하였습니다. 계층 3의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 요인을 구체화하기 위해 소셜벤처 및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된 선행 연구들과 국내 사회적 경제 기업 중 소셜벤처와 가장 유사한 기업인 사회적 기업 활성화 연구 등을 접목하여 계층 3의 주요 요인들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를 통해 정리된 주요 요인들에 대해 해당 분야 교수 2인 그리고 컨설던트 1인 등 총 3인의 전문가 피드백을 통해 해당 요인들을 결정하였습니다. 정리된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이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요인은 재정, 비재정 지원 등의 요인들이었고, 또 두 번째 금융 요인은 사회적 투자 활성화와 융자 등, 또 문화 요인은 소셜벤처 성공 모델 확산, 지역사회 신뢰와 같은 사회자본 강화 그런 요인이었고, 사회환경 요인은 소셜벤처 집적지 조성,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 등이었습니다. 인적 자원 요인으로는 사회적 기업과 교육 및 양성, 인재 양성 확대와 관련된 요인이었고요. 시장 요인은 공공구매 지원,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등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연구 대상 및 그 조사를 위한 설문지 배부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셜벤처 판별 기준에 의해 소셜벤처 스퀘어 등록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추가로 청년기업가 중심으로 혁신적인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국내 소셜벤처들을 추가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자료 배부 및 수집은 2020년 12월 3주간에 걸쳐서 이메일 및 모바일 설문을 통해 진행하였고, 설문 요청 25개사 중에 불성실한 답변 2개사를 제외한 23개사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응답자들의 사항은 표에서와 같이 대부분 대표자들이 작성하였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유사한 비율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 요인의 계층적 구조 중에 상위 계층인 계층 2의 6가지 평가 요소와 하위 계층인 계층 3의 평가 요소 간의 분석 결과 일관성 비율은 모든 측정 항목에서 10% 미만으로 신뢰할 만하며, 평가 요소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계층 2의 일관성 비율은 0.0035이며 평가 요소 간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표에 확인하는 바와 같이 정책 요인, 1순위, 그 다음 인적 자원 요인, 지원 요인, 금융 요인, 시장 요인, 문화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연구 결과들과 유사하게 소셜벤처 운영 중에 가장 큰 애로점이며 또 그러한 필요 요인은 재정 지원임을 알 수 있었고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셜벤처 기업과 양성 등 사람에 대한 적극적 육성 정책도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계층 3의 요인별 주요 1순위는 재정 지원, 사회적 투자 활성화, 소셜벤처 성공 모델 확산, 마케팅 홍보 지원, 사회적 기업과 교육 및 양성,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입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소셜벤처 성공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가장 중요하고 사회적 기업과 교육 및 양성, 사회적 투자 활성화, 인재 육성 확대, 마케팅 홍보 지원 순으로 나타났고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및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결과는 소수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전체 대표성을 갖기 힘든 한계도 물론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발표는 논문 작성을 위한 드래프 버전으로 만든 초고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발표는 공모전 탐구형 우수상 간기영 박사 과정생과 조정화 박사 수료상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기업과 연구 어디서 어디까지 맞는가 경향 분석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간기현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과 함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네. 정부 정책은 사회적 기업가들을 성장시켜왔고 이들은 사회적 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그 정신의 개념이나 성과 탐색에 머물러 있을 뿐 사회적 기업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전무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연구는 어떠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이들에 대한 국내 학술 연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론적 배경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육성법에서는 화면과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가는 통상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운영자를 일컫습니다. 그 정의는 다양한데요. 공통적으로 사회적 목적 추구와 혁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가를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혁신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아가는 기업가로 보고자 합니다. 사회적 기업가는 기업의 중요한 자원인데요. 앞서 정유수 예비 박사님께서 이미 언급하셨는데 화면과 같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연구에서 기술 분석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한 또 내용 분석, 메타 분석, 네트워크 분석과 같은 다양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영 연구는 화면과 같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 전반을 살펴보거나 성과를 찾아본 연구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연구로는 화면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연구 주제가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국한되었고 해외 연구로만 제한되어 있어서 국내 사회적 기업가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가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체계적 문항 고찰 과정을 거쳐서 화면과 같이 검색, 선별, 선정, 포함 과정을 거쳐서 총 79편의 논문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사회적 기업가 학술 논문의 연구 시기, 연구자 전공,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주제는 어떠한가? 라는 질문에 의해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고 국내 사회적 기업가 학술 논문의 연구 주제별 연구 시기, 연구자 전공, 연구 대상, 연구 방법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에 의해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들은 화면과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기술 분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까지 등재 학술 논문을 추출한 결과 2009년부터 사회적 기업가 연구가 시작됨을 발견하였고 2020년까지 연구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7년 전후로 연간 10편을 넘어섰습니다. 연구자 전공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 연구 분야 분류표를 토대로 분류하였는데요. 경영학, 행정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으로 구분되었고 그중에 경영학이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구 대상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대표, 운영진, 종사자, 교육과정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요. 그중 사회적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연구가 58%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반면에 사회적 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2편, 2차 조류를 분석한 연구는 단 1편에 불과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문헌 연구, 혼합 연구로 구성되었고 그중에 양적 연구가 58%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연구 주제입니다. 연구 주제는 사회적 기업가 교육, 육성, 정신, 리더십, 성과, 의도, 기타로 구분이 되는데요. 사회적 기업가 성과가 29편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위 범주화해서 보면 사회적 기업가 교육은 프로그램 개발, 교육체계 수립 등으로 구분이 되고 육성은 육성 방안, 성장 사례 등으로 정신은 그 개념과 실천 과정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리더십은 조직 효과의 관계로 성과는 사회적, 경제적, 조직 성과로 구분이 됩니다. 의도에서는 그 영향 요인과 매개 효과로 구분이 되었고 또 그 밖에도 사회적 기업가 현황, 가치 등을 살펴본 연구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주제별 연구 시기입니다. 먼저 2010년 전후로는 사회적 기업가 교육, 육성 연구에 비교적 집중됨을 알 수 있었고요. 2010년대 중반에는 다양한 연구 주제가 골고루 진행이 되었고 2010년대 중후반에는 사회적 기업의 성과 연구가 2017년 최고점을 달하면서 이런 시기별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연구 주제별 연구자 전공입니다. 대부분의 주제에서 다학문적 접근이 시도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자별 전공 학문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기업과 관련 다양한 주제로 연구 영역을 확장해 갔는데요. 사회적 기업과 의도는 단일 학문에서 살펴본 주제로 경영학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연구 주제별 연구 대상을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과 교육, 육성은 연구 대상이 상대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었으나 사회적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육성, 리더십, 성과를 주제로 한 연구의 경우에는 사람을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네, 연구 주제별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 연구 방법 활용에 있어서 편차가 확연히 드러났는데요. 리더십, 의도의 경우에는 100%, 성과의 경우에는 93%가 양적 연구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와 다르게 육성의 경우에는 질적 연구와 문헌 연구로 진행이 되었고 양적 연구 방법은 단 한 편도 활용되지 않아서 연구 방법 간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결과 요약입니다. 네,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서 총 79편을 도출하였고 기술 분석과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술 분석 결과 사회적 기업가 연구는 2009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2017년 전후로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경영학, 양적 연구, 사람 대상 연구가 가장 많았고 연구 주제는 사회적 기업가 성과, 정신, 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제 분석 결과 2010년 중후반에 사회적 기업의 성과 연구, 경영학 전공자들의 사회적 기업가 성과 연구가 두드러졌고 다수의 주제에서 연구 대상을 사람에 집중, 양적 연구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다학제적인 융합 연구를 강화하고 사회적 기업가 성과에 대한 심도 깊은 탐색,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관련 개념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과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할 것, 그리고 지역 단위의 사회적 기업 연구를 확대할 것, 그리고 공공 데이터 개발과 연구를 장려할 것과 또 사회적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기업가 교육 및 육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공모전 도전형 우수상 광미영 박사 수료생과 정승혜 석박 통합과정생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미영입니다. 네, 저는 박사 수료생이 아니고요. 석사 수료생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 사례 연구를 하였고요. 발표를 맡은 광미영입니다. 목차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서론이고 두 번째는 이론적 검토, 사회적 경제의 배경과 개념,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을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는 코비드19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 사례와 분석, 첫 번째는 지역 공동체 내 사회 서비스 사례, 두 번째는 문화 예술 및 상호 연대 사례, 세 번째는 IT 솔루션 및 기타 혁신 사례, 네 번째는 전국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 다섯 번째는 특별 재난 지역 대구의 사회적 경제 조직 사례, 여섯 번째는 아이쿱 재난 대응위원회와 에이파 코리아 대구 지역 재난 구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해외의 일본 사례를 분석하였는데요. 일본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경제 조직과 협력해서 재난 관리를 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분석 결과이고요. 여섯 번째는 결론과 시사점입니다.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현재 코비드19의 감염병 재난 상황은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연재해가 닥치고 작년에는 강원도 산불이 있었고 또 수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 재해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만으로 재난을 복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함께 대응하고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민간 파트너십의 재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재난 관리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 특성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어떠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례가 없다라는 연구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그 특성을 보면은 상호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회복과 활성화, 자발적 참여와 자기 혁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사회적 경제 조직은 재난을 사회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공동체가 대응하고 복구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코비드19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재난 관리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선행 연구를 통한 문헌 연구를 하였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 조직 및 중간 지원 조직 사례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심층 면접을 통해서 사례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론적 검토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현황에서 현재 2020년 9월 현재 사회적 기업은 4,210개가 있고요. 양적으로 질적으로 또한 외연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4대 사회적 경제 기업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공동체 내 사회 서비스 사례입니다. 교육 분야 주요 사례이고요. 은평구의 원격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등교가 중단된 상황이고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초등생들이 로그인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했고요. 돌봄과 학업의 부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은평구와 은평교육복지센터가 긴급하게 원격 교육 지원 사업을 결정하게 되었고 초등생 50명의 신청을 받아서 근거리에 있는 학생과 마을 교사를 연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8개의 거점 기관을 발굴한 다음에요.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학생 2명당 마을교사 1명씩 배치하여서 통합, 교육, 간단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전체적인 실무는 마을기업인 에듀통 협동조합이 마을교사 연계, 사업 방향 설정 및 사례 관리에 대한 논의 테이블에서는 K로드 넘버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입니다. 그리고 간단식은 마을 기업인 마을 무지개가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인 거버넌스가 형성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 사업은 추후에 서울시 교육청으로 올라가서 서울시 정책으로 서울시 전역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사례입니다. 두 번째 주요 사례는요. 다문화 가정 알림장 가정 통신문 번역 서비스입니다. 이 학교 상황이 오늘은 대면 교육인데 내일은 온라인 교육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시시각각으로 학교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문자가 제공이 되는데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은 그것을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 ODS는요, 이것을 가정통신문을 번역하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물론 이 재난 상황에서 런칭을 한 건 아니고 작년에 런칭을 했는데 이것이 재난 상황에서 적절히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7개 국어, 몽골, 중국어, 베트남, 영어,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벡 이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 경북교육청에서 경북도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교육 관련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거의 대부분 온라인 비대면 교육 서비스들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조, 청소, 시설 관리 방역 서비스였는데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작년 2월에는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마스크 대란이 현실이 되었고 전 세계가 멈춘 상황에서 마스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 중에서 의료 또는 패션 관련된 제조업을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요, 그때 면 마스크를 생산, 유통, 판매하였고 지역 관공서나 복지기관에 기부하였습니다. 또한 각 지역 내에 마스크 동학 운동이 펼쳐집니다. 마스크 만들기 자원봉사가 펼쳐지는데 이때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마스크를 만드는 기술을 제공하거나 키트를 제공해서 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 시설 관리하는 사회적 기업들은 청소 대신 방역 업무가 증가했고 기업이 위치한 관내 지역, 취약계층, 경로당, 장애인 거주 지역, 법무보호지소, 미혼모 보호소 등을 찾아서 방역 활동을 실시를 합니다. 이거 마스크 관련 기사인데요. 기사를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 전문가에게서 마스크 제작 배워 봉사를 하고 대구 달서구 희망 일자리 사회적 기업 마스크 제작 방법 지원 이런 식으로 이제 신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 상호연대 사례입니다. 여기서도 주요 사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과이라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요.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는 음반 제작을 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런데 예술가 분들은요, 행정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이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중간에 보고해야 되고 회계 정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울림 프로젝트라고 해서 음반 제작, 유통, 판매 수익금을 전에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2020년도에는 1회 했던 것을 2회 공모로 늘려서 아티스트들을 도와주고 계셨고요. 국악나루 협동조합은 공공의 공간이 모두 닫혔을 때 가장 위험한 것들이 취약계층인데 이때 연습을 해야 되는 예술인들, 그다음에 청소년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협동조합이라고 벨기에의 그 예술가 플랫폼 협동조합을 모델로 한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예술가들에게 이때 조사 당시에는 70건이었는데 현재는 200건 넘는 일자리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의 청소년들과 예술인들을 연결을 해서 1대1로 악기나 보컬의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IT 솔루션 및 기타 혁신 사례입니다. 여기서도 주요 사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라인 코리아는 재난 관련 전문 예비 사회적 기업인데요. 지금 현재 재난 관리나 재난 대응에 대한 패러다임을 지금 바꾸고 계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한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재난 교육 매뉴얼을 만드시고 계시고 재난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전국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살펴보면 감염병 환자 외에 다른 질병의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화 진료를 실시했고요. 왕진 및 방문 간호를 확대합니다. 그래서 의료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요. 또 그 구성원들 내에 공동체 구성원들 내에 코로나 관련 안부 묻기 이런 행사를 해서 심리적, 정서적 그 방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 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본은 더 저희보다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덴탈 글로브나 방호 비닐 가운을 전달하는 등 기금도 모아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였습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없다고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5번째는 특별재난지역 대구 사회적경제조직 사례입니다. 여기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구 사회적경제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연대력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사회적경제가치연대가 이때 축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재난 피해자였지만 재난 복구자로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모든 것이 되게 멈춘 상황이었어요. 대구는 그 상황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노숙자에 대한 도시락을 제공하고 의료진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연대력이 증가하였고요. 이제 대구의 미급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을 때는요. 동구에 있는 사회적 경제 협의회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건물을 매입해서 사회적 자산화도 이뤄내는 회복 탄력성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백서를 제작을 해서 그 백서로 다음에 재난에 대응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I급 재난대응위원회의 사례가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요. I급 생협재난대응위원회는 그 대구에서 문 닫은 식당 4곳을 발굴하고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200명의 아동을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문 닫은 식당들에게 다시 문을 열게 하고 식사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은 재난 구호 수요를 지역 경제와 연계하여서 재난 복구의 선순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사례인데요. 일본은 이미 그 재난 대책 기본법을 통해서 민관과 협력해서 재난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사회적 경제 협회 협동조합들이 이 협력 체계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관리 체계에. 그래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같이 협력해서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과 시사점을 살펴보면요. 코비드-19라고 하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사례들을 보면 재난 사회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역화가 잘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는 재난 약자를 발굴하고 지원하여서 지역 사회 내의 의료 안전망,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 및 상호 협력과 연대를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었고요. 거버넌스 경험이 있는 사회 경제 조직들은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민 조직과 연대하여서 재난 회복력을 추동하고 지지하여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회복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의 사례에 기부한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기부한 사례는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회적 경제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재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역할 방안들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 연구는요. 행안부의 중앙안전재난관리협력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로써 2021 소셜 임팩트 포럼 2화 소셜 임팩트 포럼 두 번째 세션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세션 바로 이어지겠습니다.